예,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후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지역별 한국학의 변화와 발전 전망 두 번째 시간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의 교수님들께서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저 또한 많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세션 사회는 서강대학교 김동택 교수님이 맡아주실 텐데요. 김 교수님은 2012년 서강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를 설립하셨고 한국학 선도센터 소장도 현재 맡고 계십니다. 그럼 교수님께 마이크를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김동택입니다. 2022년 KF 글로벌 한국학 포럼 세션 2 좌장을 맡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서 세션 1에서는 이제 유럽, 미주 그리고 이제 남미 지역을 했고요. 세션 2에서는 이제 그 외의 대륙들을 중심으로 아시아, 대양주,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까지 이 관련 교수님들의 발제가 진행되겠습니다. 발제 후에는 한 15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자유 토론 그리고 플로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해주실 교수님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 지금 이제 중국에서 한국 방역 문제 때문에 직접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화상으로 아마 발표를 하시게 될 텐데요. 중국 베이징대 왕단 교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제 바로 옆에 일본 게이오 대학교의 니시오 준야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호치민 인문사회대의 웅엔 티 팽마이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 국립대학교의 라일드 말량카이 교수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상트페테르스부르크 대학의 세르게이 크루바노프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국제관계연구대의 장호종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코트디부아르 우프에 무안이대 황영 교수님 참석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아인샴스대에서 사라 벤야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베이징대 왕단 교수님께서 미래지향적인 중국 한국학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고요. 아쉽지만 직접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온라인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북경대학 왕단입니다. 우선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주최하는 2022 KF 글로벌 한국학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저를 초청해 주신 이근 이사장님을 비롯한 국제교류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울에서 뵙지 못해 많이 아쉽지만 이렇게 온라인의 방식으로라도 여러분을 뵐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미래지향적인 중국 한국학의 발전 방향입니다. 오는 8월 24일은 중한수교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중국의 한국학 교육과 연구의 과거와 현황 그리고 향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 제한으로 인해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우선 중국에서의 한국학의 함의에 대해 규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에서의 한국학은 지역학으로서 인문과학 분야, 사회과학 분야, 그리고 자연과학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한국과 조선을 포함한 한반도의 역사와 현실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학문이고 중국과 한반도의 학문적, 문화적 소통을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학 교육은 제가 몸담고 있는 북경대학 한국어학부의 전신인 국립동방어문전문학교 한국어과의 설립부터 시작하여 이미 77년의 남짓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창기, 침체기, 전환기, 발전기 이 네 단계를 거쳐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전국 한국어 학과의 수가 266개나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년제 대학은 125개소이고 3년제 전문대학은 141개소이며 학생 수와 교수 수는 각각 4만 명과 2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영어 1어에 이어서 중국의 제3의 교육 외국어로 구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학 교육은 학문 후속 세대 양성에도 점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현재 한국어 학과를 개설한 대학 중에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각각 36개소, 약간 네트워크 사정 때문에 지금 조금 통신이 좀 두절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인터넷이 지금 잠시 끊겨서 송출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통신이 좀 복구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요. 괜찮으시다면 우리 다음번 발표자부터 발표를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통신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발표를 대신 먼저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의 게이오 대학에서 온 니시노준야라고 합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한국국제교류재단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30주년도 아울러 축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그 일본에서의 한국학에 대해서 짧은 시간 내에 그 특징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의 한국학이라는 거는 상당히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학은 무엇이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여기서는 그냥 뭐 한반도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한문 이렇게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의 한국학이라는 것은 상당히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KF하고 함께 한 30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현재까지 이어온 한국학 그리고 일본에서의 한반도 연구의 뿌리는 아무래도
20세기 초반부터 한 뭐 35년 이루어진 그 식민 지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지금은 특히 한국의 민주화 이후에 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대마다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일하고 밀접하게 그 한문의 발전이라는 것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학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서울 올림픽이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1988년에 올림픽이 있었지만은 그 84년에 그 일본의 NHK에서 한글 강좌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일본에 있어서의 그 한국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라는 것도 상당히 그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한국이 민주화됨으로써 일본의 연구자와 한국의 연구자가 그 진정한 의미의 그 학술 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게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권위주의 전부하에서의 한문의 자유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그 한일 간의 학술 교류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한국, 90년대 이후에 한국과 그 같은 시대에 일본의 한문적인 교류가 활발해짐으로써 일본의 한국학 토항 그 많은 도약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기가 그 1998년에 있었던 그 한일 건동 선언이죠. 그 후에 월드컵도 있었고, 그리고 뭐 1차 한류 부문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기인 만큼 그때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졌고, 또 그 일본의 한국학 연구도 상당히 활발해졌습니다. 아까 그 개회식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시대에 그 규슈대, 일본의 규슈 대학에 한국학 그 연구소가 설치되었죠. 그거는 이 98년 합의에 의해서 당시 김전필 총리가 규슈대를 방문하면서 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있는 개요대는 2009년도에 그 현대 한국학 센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스톡홀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만든 센터였고요. 그 다음에 동경대학, 그리고 와세다대에서도 센터가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90년대에 그 일본의 한국학은 상당히 많이 활발해졌고, 2000년대에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0년, 정확하게는 2012년 이후에는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짐으로써 그게 그 일본의 한국학에도 좋지 않은 그 악영향이 있었다, 그렇게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본에서의 한국학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약간 그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일본에서의 한국학 한반도 연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 수준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은 역사와 전통이 있고, 아무래도 뭐 문화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그리고 가치의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한국 연구자들은 거의 다 한국어를 당연히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자료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문적 죽적이 그래서 상당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 특징들이 지금은 그 서서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우위가 점점 지금 없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의
소위 한국학의 과제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그 과제 아니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본의 한국학이 아무래도 발신력에 있어서는 너무 약합니다. 왜냐하면 생산되는 연구 결과가 거의 다 일본어 혹은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학을 하실 교수님들이 주로 뭐 한반도하고 일본과의 관계가 너무 깊다 보니까 일본어로도 한국학 연구를 읽을 수 있는 분이 옛날에는 많았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의 다 영어로 생산되는 연구 성과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일본의 한반도 연구, 한국 연구가 어떻게 보면 국제 경쟁력을 좀 산실화를 위기에 처하고 있다. 그런 문제의식이 과거 10년 정도 상당히 대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로서는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특히 저 같은 사회학학, 정치학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 정치적 영향이 상당히 지금 그 나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한일 관계, 특히 한일 관계가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과연 한국에 대해서는 한반도 연구를 하려고 하는 학생, 그거를 연구로서 계속 추구하려고 하는 학생이 얼마나 나타날까라고 할 때 그리 좀 희망적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만의 현상이 아니고요. 그 냉전 시기에는 냉전 시기 또한 전체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84년에 한글 관자가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그 면칭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있었죠. 한국어로 하느냐, 저성어로 하느냐, 코리아어로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죠. 그거는 아무래도 냉전 시기에 북한하고 한국하고 그 분단 상태에 있다라는 그에 대한 그 일본에서의 그 영향이 많이, 그것이 일본의 한국 연구에 많이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계속 이어오고는 있긴 합니다. 그런 와중에 또 한일 관계까지 안 좋아져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아무래도 일본의 의의를 보장하고 있던 게 그 한국과의 지리적인 금적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활발한 교류가 있었는데 그것이 코로나로 완전히 그 의의가 산실되었고, 아까 점심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러한 그 의의가 없어도 한국학을 상당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환경 하에서 과연 앞으로 일본의 한국학을 어떻게 더 진흥해 나갈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끝내라고 딱 그 엔드라는 표시가 나왔으니까 딱 10분 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짧은 발표였지만 사실은 이제 좀 토론 아니면 이제 앞서 세르게이 교수님께서도 이제 언급하셨듯이 국학, 한국학,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전통 깊은 일본의 조선학, 이 세 가지 이 관계가 사실 이제 한국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뿌리 깊은 그 논쟁이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젊은 미국이나 유럽의 교수님들은 그 영향을 못 받으셨겠지만 이전 세대,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이런 일본의 조선학, 한국의 국학 사이에 있는 논쟁에서 나온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주제들이 역시 미국 학자들, 유럽 학자들에게도 이제 영향을 미쳐서 연구 주제에도 많은 사실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현대 지금 21세기 한국학의 주요한 백그라운드로서 국학과 조선학, 그 다음에 한국학 이런 문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배경인데, 일단 이제 우리의 현재의 토론을 위해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일단 그 문제는 좀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만, 그 문제는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이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한 번 더 토론하기로 하고요. 아직까지 이제 왕당 교수님과 연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발표는 이제 호치민 인문사회대 웅행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호치민 국립대학교 한국학부 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을 이제 베트남의 내의 한국어학 교육 연구 현황인데요. 일단 세 가지 문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현황과 그리고 저희 학부 간단한 소개, 그리고 베트남 내 한국학 교육 연구 과제,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설학과 한국어과 그리고 한국학과 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베트남은 북부, 남부, 중부, 지방 이렇게 세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지금 93년도부터 제일 먼저 하노이 인사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제가 이 원고를 제출했을 때 43개 학교에서 한국어나 또는 한국학과가 개설되었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50개 학교 넘었습니다. 네, 보시면 주로 남부에서 가장 많이 활발하게 학교가 개설되었고, 그다음에 북부, 그리고 이렇게 중부 지방으로 순으로 보시면 사실은 한국어과라는 학과가 더 숫자로 더 많고, 그다음에 뭐 때로는 뭐 한국어 본통번역이라든지 뭐 가끔 뭐 한국어 교육 뭐 그리고 한국학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자세히 보시면 90년대에 정말 학교 숫자가 적었죠. 2000년대까지. 근데 2010년에 들어오면서 학교 수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는 그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그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이제 입시 현황인데요. 그래서 보통 대학에 들어가려면 이제 선택 과목을 골라서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한국학과 또는 한국어과에 입학하려면 여러 가지 이렇게 한 3가지 과목을 골라서 시험 볼 수가 있는데, 그게 3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하노이 같은 경우 하노이 인사대는 30점 만점 30점을 받아야 한국학과에 들어갈 수가 있고, 다른 학교들도 거의 정말 톱 5에 거의 가장 들어가기 힘든 학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넘어가네요.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국어과가 점점 인기가 더 많아지고 있고, 저희 호치민 인사대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일본 학과를 제치고 이제 그 입학 시험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대부분 뭐 1년에 이렇게 학교마다 잠깐 다르겠지만 뭐 200명이나 300명씩 뽑고, 저희 인사대는 한 200명 정도 매년 뽑고 있습니다. 뭐 총 학생 수로는 뭐 저희 학교는 한 800명 되고, 뭐 많을 때는 뭐 1000명 이상의 학교도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한국학과라고 하지만 약간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위주로 좀 많이 교육이 상황이 이렇게 진행됐고, 그래서 이제 연구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해봤는데 연구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우선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저희 베트남에서 한국학연구회라는 그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 다른 나라들의 연구하는 그런 학회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학연구회 이외에는 다른 나라 연구하는 학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고, 이 학회가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은 KF의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 사회과학 한림원 안에 있는 그 한국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한국학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원 수가 아직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사범대 호시민 사범대에도 한국학연구소가 있는데 아직은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인문사회과학대학교에서 또 한국학센터가 있는데 한국에 대한 그 연구를 진행하는 것보다 약간 그 언어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가끔 연구이나 학술 행사도 개최를 합니다. 이제 저희 학부 안에 있는 한국학응용센터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출범해서 이제 앞으로 한국학과 관련된 총서 발간이라든지 또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구축해서 온라인 교육도 이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리고 하노이 국립외학교에 있는 한국학센터인데요. 그래서 이 센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으로 받아서 이제 그동안 책도 많이 발간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부는 94년도부터 생겼고요. 그래서 그동안 28년 동안 항상 KF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올해는 저희가 처음으로 한국학 전공 석사 과정을 개설했고 제 1회 대학원생 지금 25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독립은 저희가 예전에는 동양학부 안에 있는 한국학과였지만 한 2010년부터 독립해서 2015년에 학부로 승격되면서 지금 이렇게 4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한국언어문학, 한국문화사회, 한국정치, 경제외교, 그리고 이제 이러닝 이렇게 4개의 학과로 나누어 있고, 지금 교수명은 지금 제가 이 순간은 지금 25명으로 늘었고 그 중에 절반 이상 박사학위 소지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KF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많은 문제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데 통계 자료라든지 참고 자료 등등 그렇게 부족해서 연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교사 부족, 교수 부족, 그리고 교재 부족.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한국과 같이 한국연구원 그리고 한국대학과 같이 협력해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또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그런 것을 베트남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베트남의 이제 중요한 호치민, 그다음에 하노이 인문사회대, 그다음에 북부의 국립외국어대, 이런 이제 중요한 기관들이 일단 먼저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고, 워낙 한국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부분인데, 이런 한국학을 하려는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것과 별개로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는 한국학의 약간 심화된 과정들, 석박사 과정, 그다음에 유능한 교원 양성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이 부분은 이제 KF나 그다음에 한국의 여러 기관들이 좀 주의 깊게 좀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다행히 이제 왕단 선생님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왕단 교수님 발표를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 발표해 주시죠. 네, 잠시 끊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인터넷 문제로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학 교육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문화 등 한국학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한국학 학사, 석사, 박사 그리고 비전공자까지 포함한 4가지 차원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아 힘차게 매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대대적인 지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중국의 한국학 교육에 교수직 설치, 도서 지원, 장학 지원, 출판 지원, 학술 행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해오신 한국국제교류재단에도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특히 2010년 이후 과학기술과 국제교류의 발전 그리고 중국 교육부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일련의 정책과 교정의 반포에 따라 중국의 외국어 교육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한국어 교육도 많은 기회와 도전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한국학 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육 방식 그리고 발전 방향의 전환을 꾀하고 인재 양성 모델과 교육 과정 그리고 교육의 내용 등 측면에서의 혁신을 도모하는 것은 현재 한국학 교육의 당면 과제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에서부터 시작된 중국 한국학 연구도 지난 73년 동안 초창기, 전환기, 발전기 세 단계를 거쳐 눈부신 성과를 얻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출판된 한국학 관련 학술 저서는 1000여 부나 되고 1994년부터 2020년까지 선정된 한국학 관련 국가급 프로젝트만 해도 300개나 넘었습니다. 저는 이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 중국 학술 정보 서비스인 만방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색해봤는데요. 2021년까지 중국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학 관련 인문사회 분야 논문만이라도 총 80만 편이 넘고 박사 학위 논문도 약 15,000편이나 됩니다. 전국 각지에 설립된 한국학 연구기관은 무려 120여 곳이나 되고 중국 한국어 교육연구학회, 중국 한국문학연구회 등 학술단체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과 학술단체는 학술지 발간과 학술 행사의 주최 등 일련의 학술 활동을 통해 전국 한국학 연구자들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한국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한국학 교육과 연구의 발전에 있어 양적인 팽창보다는 내실이 있는 질적인 발전에 더 주목을 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교육과 연구 모두에 새로운 트렌드가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학 교육 측면에서 첫째, 실용 교육에서 전인 교육으로의 전환입니다. 한국학 인재는 한국어만 능통한 인재가 아니라 한국어와 전공 지식, 인문 지식 모두 능통하고 지덕체를 고루 갖추고 넓은 교양과 건전한 인격을 갖춘 인재이자 국제 시야를 가지고 있는 국제화된 인재입니다. 이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육 목표, 교육 과정 등에서 일련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둘째, 단일 교육 대상에서 다중 교육 대상으로의 전환입니다. 기존에 한국학과 전공자만을 대상으로 해왔던 한국학 교육을 문사철, 국제관계 등 학과와 공동으로 개발한 협동 과정의 한국학 교육으로 확대하고 또한 국제교류재단 e스쿨이나 교양 한국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내 기타 학과의 학습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단일 교육 방식에서 다차원 교육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한국학 공부는 교실 수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연장선으로서 각종 특강, 경기, 경연, 학술 세미나 등의 행사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학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혼합식 교수 방식을 이용하여 교육 지원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국제 체험을 통해 학습자들이 시야를 넓히는 시도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한국학 연구 측면에서는 한국학 학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꾸준히 노력해야 하고 중국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 시각과 연구 방법의 다양화를 지향하고 기초 연구 자료의 발굴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을 통해 연구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문과의 결합, 교차, 융합과 소속, 지역, 국경, 이념을 초월한 연구자들 간의 진지한 협력을 통해 학제 간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고 연구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며 서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학술 공동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또한 저력 있고 잠재력이 있는 한국학 고급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한국학 연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의 한국학 교육과 연구는 이미 성취해 놓은 것도 많고 앞으로 더욱 성장할 잠재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한국학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중국에서 한국학 교육과 연구에 임하는 모든 교육자나 연구자들의 꾸준한 노력과 자아 발전도 필요하지만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오늘 이 행사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지지와 성원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남혜선 감사합니다. 사실 일본 7, 80년대 일본의 한국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많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 중국에 지금 보시다시피 숫자로 증명하듯이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관련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그 정도의 많은 숫자가 또 한국에 와서 직접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안에서 공부한 학생들과 한국을 공부한 학생들과 한국에 와서 한국 대학에서 또 공부한 학생들이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역할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책적인 관심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그 호주 국립대 그 로날드 말랑카이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호주의 지도부터 보여드려서 저희 지역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위치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학이 대부분 이 지역 남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어떤 한국학 과정으로서 가장 오래된 곳은 USNW, 시드니 대학, 멜본 대학, 퀸즐랜드 대학, 오클랜드 대학, ANU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맥쿼리 대학 역시 아주 강력하게 좀 한국학 과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런 좋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한국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남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좌측 하단에 보시면 서호주 대학에서 커틴 대학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는 보시다시피 KSAA라고 해서 호주 아시아계의 한국학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를 통해서 이제 같이 좋은 협력을 기쁘게 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발전이 지난 몇 년간 있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무적인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른 지역에서 특히 오전에 많이 들으셨지만 신입 학부생들이 뭐 2배, 3배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2006년만 하더라도 25명 정도의 한국어 학과정 학생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300명이 됐습니다. 다 제가 잘한 덕입니다. 뭐 다들 K-팝이 어땠건 간에 제 노고가 크고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학이 이제는 뭐 당연한 이유이지만 이제 한국에 여러 컨텐츠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한국이 이제는 아주 중요한 중견국으로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대학 간의 어떤 위계는 별로 없습니다. 서로 간의 협력을 잘 하고 있고 또 온라인에서 중계를 보고 계신 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 정말 잘 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컬리지 또 고등학교로도 뻗어나가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ANU에서는 H코스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대학 과목 하나를 수강을 하고 학점을 실제로 받아서 이제 그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대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고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커틴 대학도 이제는 한국학 전공을 마련하여서 오픈 유니버시티 호주라는 그 온라인 대학에서 과정을 마련한 아주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주요 발전 과정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2019년에 퀸즐랜드 대학교에 한국학센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서호주 한국연구소가 개설되었습니다. 이 연구소가 굉장히 생산적으로 활동을 했고 많은 행사를 주관하였으며 기업계도 초청하는 행사도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굉장히 많은 신입생들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국 어학과정 외에 여러 과목에 신입생이 많았지만 서호주 대학에서는 모든 아시아 학을 폐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시던 분들이 강의만 전담을 하는 그러한 변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다행히도 올해 6월에 커틴 대학으로 이 서호주 한국연구소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행입니다. 이 두 학교 모두 펄스라는 같은 그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분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 서호주 한국연구소가는 발전을 거듭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발전은 한국학연구협의체가 마련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바로 모나시 대학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2020년에 인근 대학인 멜번에서도 유사한 한국학연구협의체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호주 국립대학에서는 ANU죠. 이제 KF의 지원 덕에 한국 코너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학생들이 자주 찾습니다. 호주는 사실 설계를 잘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방이 정말 예쁘게 잘 마련이 되어서 저희 동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설계한 아주 정말 조악한 그런 방에서들 연구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많은 새로운 활동이 시작이 되고 있고 또 KSAA가 특히나 기대가 높습니다. 뭐 박사과정, 포스트닥 과정에 있거나 아니면 취업 중인 분들 자주 서로 만나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또 국제 온라인 컨퍼런스도 엽니다. 그리고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주간
Shut Up and Write라고 하는 입 다물고 글 쓰자라는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워크숍 형식으로 또 열고 있고 참석자를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KSAAS 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여기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영어밖에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참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좀 덜합니다. 마오리 문화에 대한 아주 존중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영어 유해주의가 강력합니다. 그리고 강의와 튜토리얼이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강의 시간에 학생들은 크게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든지 한국어 문법에 대해서 한국어로 답변을 하는 것이 많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분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신 문제가 역시 남아 있습니다. 학문 분야들, 전통적인 그러한 학문 분야가 조금 위기를 맞았고요. 또 호주에는 반중 의식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 결과 젊은 사람들, 그 고등학생들이 지난 2년간 중국어를 배우는 그런 학생의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는 배우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하지만 이러한 반중 감정이 한국어나 한국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원주민 자료 또는 중국 자료만 호주계에서는 좀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이제 호주에서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호주의 미디어가 호주 외에 다른 국가에는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좀 소식을 찾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저는 어디서 자료를 찾으면 되는지 알지만 학생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도전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말랑해 교수님 감사합니다. 발표. 네. 호주도 이제 한국에서도 좀 호주 학생들 많이 이제 볼 수 있는데 호주에서도 이제 한국학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서 굉장히 기쁜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또 전통적인 또 한국학 조선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죠. 러시아 또 우리 교수님께서 아마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세르게이 쿠르바노프 교수님께서 Progress and Prospects in Korean Studies in Russia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발표문을 영어로 준비됐지만은 우리 통역하신 분들한테 저희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문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어든 영어든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주로 제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한국어도 편리하겠습니다. 통역하신 분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선 우리 러시아의 한국학 또한 조선학은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한국학 시작하는 것은 그때 물론 조선학이고 제가 앞에는 한국학에 대한 그런 토론을 이미 했으니까 또 그것을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에서 우선 한국학자라는 것은 전문가가 한국어 물론이고 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 문화, 한문까지 할 줄 알아야만 그 사람을 한국학 전공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영어나 러시아 말로 한국에 대해서 기초 지식을 얻게 되고 그걸 가지면서 연구를 논문 쓰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사람을 한국학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그 러시아 한국학은 시작한 것은 거의 19세기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러시아가 그 극동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이런 그 대외 정책을 이행하면서 특히 1884년 이후에 그 한국과 그때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수교를 한 다음으로 그 러시아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많은 그 논문들하고 책들 출간하게 되었고, 특히 아관 파천 이후에 1890년, 1897년 그 사변 이후에는 특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는 19세기 말까지 봐도 그 러시아 말로 한국을 소개하는 책 단 행본만 100개 넘게 출판되었고, 그리고 1897년 그 상페테르부르크 그 황제 황립대학교에서 원래 그 민영환 사절단과 함께 러시아에 온 김병옥이라는 젊은 사람이 그 러시아 최초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1899년 유럽의 최초의 한국어 그 교재를 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책은 그 한국지라고 그러는데, 그 책을 그 러시아 재무부에서 발간했고, 그런 그 대백과 사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은 또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러시아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리고 19세기 말부터는 상페테르부르크와 블라디보스톡에서 보시면 이런 그 동양 그 대학이라고 그 기관을 설립을 하고 전문적으로 한국어, 한국 역사, 문화 등을 가르치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그 한국은 그 합병 그 일제 강점기 시대는 당분간 그 한국학의 역사가 끊겨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1945년 이후 보시면 1945년 이후에 부흥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그 이유가 그 많은 아시안 나라들 그 식민지 제도로부터 벗어나면서 그 발전의 길을 사회주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들 중에 그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 그 길을 선택한 나라에 대한 그 전문가들 필요해서 그 한국부터 조선말뿐만 아니라 조선의 역사, 민속, 지리, 경제 그 다양하게 큰 도시들에서 가르치기 시작됐습니다. 그 도시들은 물론 모스크바 수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모스크바 외교관대학교, 또 그 모스크바 국방부 대학교도 따로 있었고, 그리고 그때 레닌그라드 국립대학교에서도 이런 그 학부를 그 프로그램들을 설립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동시에 그 학문적인 그런 그 각종 연구기관들에서는 한국의 그 고전 문학이라든지, 그리고 세계 최초로 삼국사기를 러시아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삼국사기 번역한 것은 1950년대 말 60년대 초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제가 오른쪽 그 아래 사진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945년 9월 중순에 그 추석을 맞이하는 러시아군과 그리고 북한 주민들 총진시, 아주 특이한 사진입니다. 그때 제가 항상 보여주고 싶은 것은 또 그 억지로 북한의 이런 그 사회주의를 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관계가 아주 평화롭고 조화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그 2018년도에 여러분도 아마 알 수 있겠지만은 그 국제기록재단에서 해외 한국학 백서 나왔는데, 거기 또 그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은 온라인이나 그런 책을 구하고, 제가 거기 책에서는 그 자세하게 러시아 한국학에 대한 조금 소개를 드린 그 글 쓴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러시아는 그런 그렇게 그 연구를 하다가 1990년대 초부터는 그때 북한하고 관계가 끊겨지고 완전히 러시아가 남한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특히 2000년대 초에는 한국학의 한류라고 아니면 New Wave of Korean Studies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때는 정통적인 이런 그 한국학 그런 그 뭐랄까 연구와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주로 한국의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대중적인 문화, 음악, 드라마 그런 그 다양하게 그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많은 그런 그 대학들에서는 한국 학과들을 새롭게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으로 두 가지 중요한 그 단체들이 조직들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 대학 한국학회, 두 번째는 러시아 대학 한국어 교육자 학회 두 개 그 단체들을 설립을 했는데 두 번째 단체가 러시아 말로 옵케로라고 그러는데 아직 잘 활동하고 있고 그 교육자들은 보시면은 미안합니다. 거기에 좀 그거 안 보면서 이거 새로운 그 코리안 웨이브라고 하는 지금 보시면 그 미팅이고 참 이거 좀 미안합니다. 그런 그 한국어 교육자 협회 일부 학교들 회원들 제가 보여주는데 이거 큰 대학들이고 거기서는 한국학 프로그램 아니라 한국어 우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학들은 그 사실은 한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를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지금 또 전자시대가 왔고 특히 코로나 그 팬데믹 때 이후로 러시아에서 거기 온라인 교육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사실은 그 대학교를 입학하지 않아도 아무 그 관심 있는 사람을 온라인 통해서 우선 한국어를 그 학교들에서 거기 상국립대학교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 국립대학교라든지 또 세종학당이라든지 이런 교육 그 프로그램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좀 또 전망이 되겠습니까? 전망이 그 한국 문화 이런 그 한국어 보급하는데 전망이 참 아주 좋고 그런데 거기 그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들은 좀 그 사실은 그 어렵습니다. 그 보시면은 거기 그 러시아에서 거기 최근 그 20년, 30년 사이에 162종 한국 고전과 현대문학 작품들을 번역을 하고 잘 팔리고 번역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만큼 러시아에서 인기 많습니다. 그런 그 한국의 그 문학이라든지 정도 문학 그런데 학술적으로 하는 거 보면은 좀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거 보면은 제가 그런 결론 드리겠습니다. 한국어와 그리고 한국 대중문화 또한 그 한국 문학 번역하는 것은 그 러시아 전망이 참 밝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고전적인 이런 그 깊은 이런 그 뭐랄까 그 한국의 이런 그 분석을 깊이 하는 역사, 문화, 언어학, 경제 물론 현대 말고 이런 그 정통적인 그 프리모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연구하는 것은 그 전망이 참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그 졸업생들은 학문 분야에서 활동하기 좀 그 좋아하지 않고 주로 회사나 뭐 다른 그 갈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학문적인 그 분야에서의 러시아에서 한국학 발전이 좀 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학문적인 발전 분야에서는 국내와 해외에서 특히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많은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르게이 그르바노프 교수님 짧은 시간에 그 러시아 상황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카자흐스탄 국제관계대 장호중 기금 교수님께서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화원대 장호중입니다. 제가 그 PPT를 준비하지 않고 나눠드린 그 자료집에 있는 그 자료만 있어서 아마 따로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집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 몇 가지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중앙아시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낯설어하는데 5개 나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5개 나라를 중앙아시아라고 합니다.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정도만 들어보셨거나 우즈베키스탄과 우크라이나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예, 이 5개 나라, 그중에서 제가 지금 카자흐스탄에 있습니다. 이 5개 나라는 소련으로부터 90년대에 독립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어 교육, 한국학이 시작됐다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물론 그 전에 소비에트 시기에도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이 있었겠지만 그 얘기는 논외로 하고 독립 이후에 한국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그냥 그 얘기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지만 카자흐스탄을 비롯해서 이 중앙아시아 5개 나라가 한국에선 중앙아시아 5개국으로 그냥 묶어서 진행을 하지만 각자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 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내에서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 강한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 쪽에서 편의상 역사적으로 정치적인 단일체였고 그리고 러시아어를 공유하고 있고 뭐 이런 정도 그리고 고려인들이 많이 있다는 이런 정도를 가지고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머릿말과 168페이지의 머릿말과 그 중앙아시아 한국학 현황에서 정리한 내용 중에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그냥 항상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넓은 지역에 한국학 대학들이 산재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대학 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대학들끼리 교류와 협력을 이루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그리고 교원들의 급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교원이 되려고 하는, 그리고 교원이 돼서도 업무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교원이 되려는 사람도 많지 않고 교원이 돼서도 새로운 뭐 연구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을 의욕을 불러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문제점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되는데 제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국립대에서 그리고 2009년부터 지금 그 카자흐스탄에 지금 체류 중인데 2003년에 러시아 2005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여기 그 크루마노프 교수님 그 대학교에 가서 학술대회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CIS 국가들의 그 대부분의 문제점이 똑같았습니다. 교수의 교수의 급여가 너무 낮다, 업무가 많다. 그래서 어떻게 교원을 양성할지 이런 부분들을 한국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게 거의 지금 20년이 지나도 해결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항상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중앙아시아도 1990년대 초반에 독립하면서부터 한국어 교육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그래서 저변은 계속 넓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고 심지어 교원이 되려는 사람도 없고 교원이 돼서 일찍 이직하거나 교원으로서의 뭐 책임감이라든가 사명감 같은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그 문제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에 올해 6월에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동방대학교에서 한국 중앙아시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국제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학술대회는 코리아 파운데이션 한국국제교류재단 모스크바 사무소가 후원해서 개최되었고 코리아 파운데이션 모스크바 사무소는 2013년부터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를 결성할 것을 제안하고 그 뒤로부터 해마다 학술대회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료집의 170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부터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그 학술대회가 2022년 올해 제10회 학술대회가 개최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학술대회 1회 때부터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해마다 한 번씩 학술대회를 개최를 했고 그리고 학술지, 정기적인 학술지를 발간하고 그리고 소식지를 발행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집에 그 자료를 보낸 뒤에 제가 확인을 안 해봤었는데 보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오류라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수정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1페이지에 보시면 제8회 학술대회 때 중앙아시아 학술대회에서 나왔던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학습 시대가 개최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모여서 의논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선 문제점, 이 중앙아시아 한국학 대학들이 많은 지역에서 많은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선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하기 어렵다는 점, 약간이나마 1시간, 2시간이나마 시차가 있고 한국과는 서너 시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시차가 있어서 온라인 실시간 교육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대학별로 어쨌든 온라인 강의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온라인 학습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물론 모여서 의논했다는 그 자체가 의의가 있다는 것이지 저희가 무슨 완벽한 해답을 찾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 뒤에 9회에도 또 모여서 그 뒤에 그럼 온라인 교육 시대 그리고 교원 양성, 교원 재교육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좀 더 심화시켜 나가면서 의논하고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72페이지에서 이제 그 제10회 대회가 얼마 전에 이제 6월에 타슈켄트 동방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카자흐스탄에 있지만 타슈켄트 동방대학 같은 경우 수교 30주년일 뿐만 아니라 동방대학교 30주년, 한국학 30주년도 같이 기념하는 그런 자리로서 개최하였습니다. 동방대학교는 특이하게 또 타슈켄트 동방대학교는 특이하게 한국학 대학이 단과대학으로 유지가 될 정도로 굉장히 학생 수가 많고 우즈베키스탄의 동방대학뿐만 아니라 제가 있는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 대학도 역시 많은 인원이 제가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2페이지 표 1번에 보시면 우리 대학의 이제 한국어 수강생을 정리를 해놓은 표가 있습니다. 전공생이 400명에 달하는 그런 학과로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173페이지의 표 2번에 보시면 2012년에 140명 정도였던 인원이 지금 2022년에 370명에 이르는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수강생을 유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원도 다음 페이지 표 4번에 보시면 2012년에 12명 정도에 불과했던 교원이 지금은 24명으로 크게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 12명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봉사단은 3명을 포함했었던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12명이었는데 지금은 코이카가 철수한 상태에서 24명의 교원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중앙아시아 한국학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선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구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같은 것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굳이 말하자면 중앙아시아는 아직 한국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국어 교육이 도입돼서 한국어 교육이 심화되는 정도 그런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학이라고 하기에는 분야가 대부분 한국어를 가르치는 언어 문학 전공 교원들밖에 없고 연구자도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리고 러시아 학술대에 처음 갔을 때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학이 발전하기 위해서 한국의 유관 기관들, 국제교류재단뿐만 아니라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든지 많은 기관들이 지금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해 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학술대회 때마다 가보면 항상 나오는 결론, 그리고 각 참석한 분들이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한국에서 지원을 계속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학이 발전할 수 있다. 혹은 지금 한국학이 침체되어 있다. 한국에서 더 많이 지원해 줘야 한다.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대학도 한국의 지원으로, 한국의 유관기관의 지원으로 짧은 기간에 학생 수, 교원도 많이 늘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지원은 유한한데, 한정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지원을 언제까지, 어떤 범위로, 누구에게 언제까지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지원 대상, 방법,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중앙아시아도 한국에서는 사실은 중앙아시아 학생들이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단 교류의 면 자체는 계속 넓어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황희영 전 KF 개공 교수님께서 서부 아프리카에서 한국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15년간 한국학과 관계없이 대학에서 근무하다가 15년 만에 아프리카로 이제 가게 되면서 한국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5년 되었는데 그때부터 한국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게 그 당시 아프리카로 출발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기억이 있는데 1980년대 초 대학을 다닐 때 학교에 미국학 연구소가 있었는데 그 연구소에서 빌렸던 장서, 책이 기억에 떠올랐고 유학 시절에 한국 학생들이 파리 7대학에서 주로 언어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의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해외에서 어떤 그 지역학 연구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영감을 받았던 것은 바로 그런 기억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오래된 중국이나 러시아, 유럽과 달리 아프리카는 제가 있었던 이 학교가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됨으로써 서부 아프리카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다 대변할 수는 없고 서부 아프리카에 처음 한국학을 시작하게 된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초창기에 모든 것을 이제 처음 제로 그라운드에서 시작해야 되는 모든 과정들을 이제 밟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달리 말하면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고 연구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취업이나 혹은 다른 외부와의 산학 협력 활동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동시에 고민하고 또 개척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학으로 시작을 했고 한국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경제학자이면서 그리고 한국학의 전파가 또 한국의 경제 성장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늘 질문을 받는 것이 한국의 경제 성장의 비결을 말해 주시오라고 하는 질문들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성장의 발전의 DNA는 없다. 다만 지속적인 경제 투자가 있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개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한국학이
저희 서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영어로는 이제 아이보리 코스트인데요. 서부 아프리카에서 처음 시작하게 된 저희 개인적인 배경인 동시에 처음 뿌리를 내리게 된 그 씨앗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결론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시간상으로 보니까 먼저 이야기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당긴 부분은 바로 이 아프리카와 한국의 그 경제개발 협력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발협력 과제에 저도 참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의 경험을 아프리카 사람들과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서부에서 처음 시작하게 된 그 중요한 배경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죠. 한국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한국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제가 아프리카에서 목격한 것은 바로 식민지 지배가 남긴 피해가 어떤 것인지를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도 있었고 그 직접적인 피해는 심지어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고 간접적이지만 더욱더 의미 있는 큰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윤리적인 그런 문제들도 목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고 있었고 이것은 결론에서 또 한 번 더 언급이 되겠지만은 21세기 한국이 the rest of the world 그러니까 이 나머지 모든 세계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같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만들게 했습니다. 저는 경제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 성장의 공유를 매우 단순하게 처음에는 공동의 번영을 좋은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면은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국학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개발협력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보여지는 선진국의 그 식민지적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성찰을 했고 이것은 우리들에게 향후에 궁극적으로 자본과 상업의 논리에 지배되지 않는 한국학 인류의 이건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한 부분입니다. 한경구 유네스코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이 한국학의 의미가 인류의 지적 도덕적 연대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제가 마지막에 제기하는 것은 바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그것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한국학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류는 서부 아프리카에서 주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춤과 음악은 우리가 원조야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국은 그 기술적으로 음악과 춤보다는 그리고 문화보다는 높은 기술을 가진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을 가능했던 국가로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이제 유일하게 학위를 주는 프로그램을 2017년에 시작을 했고 코트디부아르는 제가 있었던 펠릭스 후푸에부아니 대학교는 학생 6만 명을 가지고 있는 13개 단과대학의 대단히 큰 학교입니다. 2016년 씨앗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2017년에 성공 개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현황을 보면은 이제 교원과 학생으로 볼 때 현지인 교원과 한국인 교원으로 섞여 있고 최근에 KF의 이스쿨링 지원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그리고 학생은 그러니까 다학제적인 접근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철학으로부터 그리고 경제 경영까지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점이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저는 약 10만 원 상당의 $100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그 사이에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외국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하려고 애썼습니다. 교육과 그리고 이제 연구 쪽으로 쭉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세팅을 한 거는 대학원 과정으로 2년제 과정을 개설을 했고요. 한국어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학은 한국어를 떠나서는 이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은 많은 좋은 협력기관들을 가지고 있게 되었고 그래서 국제교류재단과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저희 사업 진행에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들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코이카나 파리대학교와 같은 좋은 협력기관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교육 목표를 한국과 아프리카를 잘 이해하고 또 지성과 인성을 갖춘 상호 교류에 발전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은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학으로 성장해야 되니까, 그리고 서부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여기서 아우른다는 말은 이제 서부 아프리카 주로 불어권인데 불어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는 뜻입니다. 먼저 교육 부분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어 교육이 일단은 넘어야 될 산이었고, 그것은 바로 이제 통합 교육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기능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문 교육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동아시아 학문이 특화된 학문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한국인과 아프리카 사람들의 눈에 왜 한국을 연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경영 교육은 저희가 그 상과대학 상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교과목을 개발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경제 경영에 대해서 많은 수업들을 통해서 연구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했던 것은 이제 그 한중인의 씨앗 사업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특정한 주제를 두고 경제 성장을 공유라는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혁신과 사회의 구조적 변화, 혁신이라는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모범적으로 이제 정례화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컨퍼런스도 이제 열게 되었고요. 그런 주제들을 통해서 다 각자 학생들의 출신에 따라서 연구 논문들을 주제를 만들어서 지도를 했습니다. 다양하게 저변을 넓혀야 되는 일들을 해야 하다 보니까 학생들 그룹과 전문가 그룹들로 이제 두 개의 그룹을 나누어서 학생들은 특별히 저희가 파트너였던 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의 프랑코포니 사업단, 그리고 전문가 그룹으로서는 기업, 정부, 국제기구 그리고 협력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뭐든지 해야만 됐습니다. 여기서 문화활동 보시죠. 퀴즈 코리아도 하고 한국 문화의 날을 하는 등 그런 뭐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개척해 나가고 시작해야만 하는 그런 해들이었습니다. 문화활동 및 지금 저변 확대에 있어서 향후 과제는 저희가 IT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작년에 떠나기 전에 귀국을 했는데, 저는 떠나기 전에 한국의 그 원조 사업을 전산화, 대학행정 전산화 사업을 이룩하고 온 것을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아쉬워하는 어떤 인프라는 정보 인프라가 있고, 그 연구 자료들이 이제 지금 한국하고 사실 공유가 좀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늘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어권 연구자들과 협력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저희에게 좀 장애가 되었습니다. 향후 과제 및 전망으로 볼 때 연구 인력의 양성 등등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더욱더 이제 인프라를 갖추고, 그리고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좀 더 공고히 하는 것들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향후 과제 및 전망으로 제시를 하고 싶었던 것은, 어쨌든 아프리카는 재정 자립도가 너무 낮아서 지원을 늘 항상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KF와 그리고 한중연이 두 날개가 되어서 저희 프로그램들이 성공할 수 있는, 도약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기초를 놓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도움을 주셔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해나갈 한국학의 도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저희 한국은 그 디지털 기술이 매우 앞선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학의 내용과 방법론, 매체와 표현 방법, 운영 방식 등등에 대해서 메타버스와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그동안 신경을 쓰고 있었지만은 학문 K-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학문과 문화의 흐름을 분리시키려는, 분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논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제 한국의 그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더 확산하는 어떤 그런 매체나 그리고 운영 방식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마지막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한국학이 지향할 수 있고 수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좀 깊은 심도 있는 토론이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이제 우리 다음번 발표하실 이제 사라 베냐민 교수 이집트 관련된 발표는 가끔 이제 국제 우리 한국학 컨퍼런스에서 이제 아프리카 북부까지는 이제 포함이 됐었는데 사실 이제 아프리카 이 중부 이하 사하라 이남 쪽에서 이제 발표는 사실 굉장히 듣기 힘든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가끔 좀 이렇게 그 지역 동향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발표로 우리 사라 교수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사라 벤자민입니다. 제가 오늘 이집트의 아인 청소대학교의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국제교류재단하고 우리 학과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이근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 자료하고 발표를 영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를 영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집트의 위치 그리고 이 전략적인 위치의 중요성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집트는 하나의 허브로서 한국 산업계와 경제의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집트와 한국 간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더욱더 증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와 또 한국학과가 이집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졸업생의 취업률이 9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취업의 가능성이 높고 또 고소득직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또 한국어에 대해서 배우고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의 역사가 그렇게 유구하지는 않습니다. 2005년에서야 개설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전 세계 다른 한국어과에 비해서는요. 그리고 올해 이러한 여러 수년을 거쳐서 빠른 성장을 하였고 많은 학생들을 더 많이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한국 교육의 역사 그리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어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은 여러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전공이 아닌 어학 과정으로서 제공이 되고 이것은 졸업 후에 취업을 위한 어떤 교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관련 과정으로는 한국어문학과가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어문학과는 3개 대학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천 대학이 되겠고요. 아스완 역시 중요합니다. 이 대학에서는 이제 막 한국어문학과를 열어서 작년에서야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대학에서는 한국 학과를 개설하고 싶었지만 교원이 없어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운영이 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과에서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교원을 확보하여 학생들을 유치하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다양한 한국어 과정이 이집트 전역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집트 전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신청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모든 이 학과 과정에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교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또 과정을 이집트 전역에서 완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치부빈 교수를 통해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이집트 내에 있는 아주 제한적인 수의 교원을 가지고 이 이집트 전국에서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아인샴스 대학, 제가 소속된 아인샴스 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순 대학이라고 하는데요. 언어 대학이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 학과가 있지만 한국어는 2005년에 설립된 두 번째로 새로운 학과이고 또 포르투갈어 학과가 또 그 뒤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교원을 보시면 4분이 계신데요. 교수님 2분은 KF에서 파견이 되셨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분은 이집트인으로 한국어학 박사 학위 소지자이고 또 문학 박사학위 소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한국 어문학과의 어떤 전문성을 좀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분은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한국어 과정을 학부생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머지로는 TA분들 또 보조 강사분들로서 대학에서 고용을 했거나 현지인이시고 현재 석 박사 과정을 밟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희 학과가 굉장히 인기가 높고 입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매년 3,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만 30명만 선발됩니다. 그래서 정말 2,000명의 학생들이 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가장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선발을 하게 되고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적이 우수해야 하며 또 4년 과정을 마칠 정도에는 또 거의 한국어가 굉장히 숙련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언어학, 통번역, 또 문학 이렇게 3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같은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128명의 학부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으로는 16명밖에 없는데요. 그중 11명은 지금 현재 연구 작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나중에 이제 학계에 좀 커리어를 밟아서 교원이 됩니다. 그리고 학부 같은 경우에는 문학, 언어학, 문법, 대화를 위한 리스닝, 통번역, 네, 졸업하고 통번역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와 한문을 배웁니다. 그리고 4년에 걸쳐서 이 모든 과목을 학생들이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부 과정을 대학원 과정을 보면 한국인 교원은 2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은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구를 지도하고 또 강의까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업무 부담은 굉장히 과중합니다. 그래서 교원 충원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은데요. 대학원생들이 졸업을 하면 또 박사 과정을 밟고 다른 대학으로 옮겨가서 더 많은 이집트인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한국어 과정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취업을 위한 시장 수요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집트인 한국어가 유창한 이집트인 교원을 또 양성하는 것이죠. 또는 대학원생들이 이제 기업계에 취업을 하면서 한국어 어떤 학업을 이어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는 우수한 이집트인 교수들을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어야만 이 지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교수의 양성에 대해서 보면 학부 과정, 4년 과정을 마친 다음에 TA가 되고 석사 과정을 취득하면 보조 강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박사 과정을 밟아서 조교수가 됩니다. 이때부터 학업 연구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수로 일을 한 다음에 정교수가 되는 이러한 좀 정식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 과정이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우리 대학원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 보았는데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 과정의 교육의 질이 좋은지 나쁜지. 전반적으로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의 질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대부분 한국인 교수의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원이 부족하고 또 대부분 언어학만 전공을 하다 보니까 어학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2가지 더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통번역 그리고 문학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교원이 부족하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학기부터는 문학 과정도 열어서 좀 더 문학과 어학 간의 어떤 균형을 찾으려는 그러한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체적인 연구를 빠르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의 어떤 시작이 늦어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학과의 주요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오늘 이미 들으신 바가 있습니다만 과연 한국어로 연구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영어로 해도 되는가? 한국학인데 어느 쪽이 좋을까의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저희 학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모든 연구와 모든 강의를 한국어로 하고 있고 한국어의 숙련도를 높이면서 학술적인 어떤 커리어들을 학생들이 추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학과가 굉장히 인기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의 날, 한글날 행사들이 있고 또 중동, 아프리카 한국학 세미나도 열고 있습니다. 5년간 열리다가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 말하기 대회도 열고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습니다. 주 이집트 한국 대사관과 협업을 하여서 열게 되었는데요. 한국어 컨텐츠를 이집트 문화에 대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한국의 문화를 비교해서 2 나라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이라이트로서 대통령께서 1월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 그리고 또 한국어과 졸업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통번역사로서 또는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참석을 해서 굉장히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간단히 말해서 한국인 교원을 더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강력한 대학원 과정을 개발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의 이집트인 교원들을 양성할 수 있으며 이들이 한국어와 한국학을 여러 대학에서 이집트 내에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짧은 시간에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제 발표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시겠지만 지금 발표하시는 대륙별로, 지역별로, 학교별로 당면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제 교수님들께서 서로 질의응답하실 게 있으면 네, 세르게이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를 우리 지금 정호정 교수님께서 들었는데 한 가지를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교원 수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런 말도 우리 5년 전에 토론한 적도 없었고 교원들이 부족한 걸로만 우리가 토론했는데 특히 러시아 정통적인 이런 대학들 모스크바, 상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대학, 즉 한국학이 100년 넘은 대학교들은 수준 높고 그 교원들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학자들이며 또한 우리 학생 졸업생들이 국제 백일장이나 러시아 백일장 나갈 때는 1등 또 상잘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전에
19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남아온 그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그 큰 도시들에서 그 책을 보면서 아무나 독학으로 그 아주 큰 전문가 될 수 있습니다. 책 종류 엄청나게 많고 한국 언어학부터 시작하여 경제, 거기 고전, 또 예를 들어 거기 그 고대사라든지 거기 그 일부 러시아 책들을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조선에 대한 책들 그 두 권 번역이 되어 있고 한러 관계도 많은 그런 책들을 그래서 거기 문제는 그 새롭게 생긴 대학들에서는 아무 기반이 없고 도서 자료도 없으면서 거기는 진짜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 120년 사이에 출판된 자료 하도 많으니까 아직 온라인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큰 작업이고 앞으로 우리 120년 동안 낸 그 자료들을 온라인 올려서 또한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그것은 아무나 읽고 그 독학으로 아주 진짜 높은 수준의 그 교사나 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온라인화, 그 자료화에 대해서 혹시 그런 이제 어떤 작업을 진행하는데 충분한 소스 지원 같은 것은 어떤 플랜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 정부 아니면 대학 자체의 자금 뭐 어떤 것이 있는지 계획이 잡혀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상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도서관 안에는 그 한 300종의 한국 필사 그리고 목판본 옛날 도서들이 있습니다. 그 도서들을 지금 그 스캔 복사하고 있으면서 조금 있으면 한 올해나 내년도에 그 17세기부터 시작하여 20세기 초까지 한국 옛날 도서들을 우리 온라인 올릴 그 계획이 있고 꼭 끝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시작한 것은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지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최근 3년 동안 우리 그냥 학교 돈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그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아무나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고 그 옛날 한국 도서들을 쉽게 보고 또 연구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그 발표자들끼리 토론하라고 한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어서 괜찮으시면은 그냥 플로우로 토론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참석하신 그 청중들 중에서 지금 발표하신 그 교수님들 중에 어떤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 마이크를 선생님 이쪽에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시고 발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서한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 한 알렉산더입니다. 교수님들이 그렇게 재미있게 저기 나라와 지역 한국학 발전할지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기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쿠르바노프 교수님께 질문 하나 있는데요. 아까 아시다시피 교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무력 갈등과 테러 체제 때문에 한국이 이른바 부호 나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러시아는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 아카데미아와 한국학을 어떻게 협력해서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고맙고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이런 사람 알고 있습니까? 박노자라는 분. 티크노프 블라디미르 미카일로비치 박노자. 그분은 얼마 전에, 아니 10년 전에 그 한국에 귀순하고 지금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 저한테 말씀드린 것은 얼마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노르웨이는 국가들 사이에 그 러시아 기관들하고 이런 그 협력하기 어렵지만은 개인적으로 쿠르바노프 교수님을 언제든지 초대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로 발표하기 위해서. 그리고 러시아와 한국 똑같습니다. 기관들 제가 잘 모르고 있지만은 개인 그 연구자 차원에서는 아무나 언제든지 하고 협력 교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현재 자동차 주재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러시아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러시아 대사관 가서 비자를 받고 쉽게 문제없이 러시아에 들어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간 이런 그 외교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관계가 아주 좋고 앞으로 좋을 것이고, 그리고 두 나라 그 정부에서도 우리 같은 사람들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당신들은 민간 외교로서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 물론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그 한국국제교류재단 모스크바 사무소도 계속 일하고 있고, 앞으로 그 사무소 지원으로 우리는 그 10월 달에 한국어 올림피아드를 할 것이고, 그 국제교류재단 지원으로 또한 제가 내고 있는 그 한국 학치 잡지를 또 조금 지원받을 것이고 21호를 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민간 이런 그 외교 차원에서 볼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민간들이고 정부들입니다. 그리고 양쪽에서는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이런 교류를 지원하고 있고 열심히 도와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KF 이광철 실장입니다. 제가 그 한국학 사업하고 펠로십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아까 중앙아 장호정 교수님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음이 좀 살짝 무거워졌는데, 저희가 이제 그 해외에서 지난 한 7, 8년간 한국학,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지역이 하나가 중앙아죠. 근데 사실 아까 그 말리안카이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또 볼로나대 피오리 교수님도 이런 최근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 거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대표적으로 수요가 정말 증가한 정도가 아니라 폭증했다라고 보는 지역이 이제 중앙아하고 또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입니다. 지난 한 7, 8년, 10년 사이에. 근데 이제 중국, 베트남 이런 데는 다행히 저희 재단도 지원을 굉장히 많이 늘렸지만 그 국가나 대학에서 좀 자생력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재원을 가지고 측면에서. 그런데 중앙아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교원 급여가 좀 많이 부족하고 반면에 수요는 폭증했고 해서 그 교원 역량 있는 그런 한국학 후계 학자들이 유출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교원이 대학에서 남아있지 않고 부족하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저희도 이제 재작년부터 그런 사업들 더 새로운 사업도 만들고 하고는 있는데 그런 좀 아직도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원 측면을 말씀드리면 재단이 처음에 30년 전에 한국학 사업을 시작할 때 사실은 북미 지역, 특히 이제 미국의 사업이 굉장히 집중됐었고 그때 아마 재단의 한국학 사업의 예산 비중이 미국 북미 지역이 80% 됐던 것 같아요. 북미 지역이 혼자 재단 한국학 사업의 한 80%를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지난 15년, 10년, 5년 그 과거를 거쳐오면서 60%, 지금은 심지어 40%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그런 재원들을 저희가 중앙아, 아시아, 러시아
이런 곳에도 중남미, 아중동 이런 데 지원을 늘려왔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대적인 거 말고 절대적인 지원의 규모도 상당히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재원을 가지고 중앙아 지역 같으면 저희가 개공교수 파견도 더 많이 늘렸고 또 대학원생 장학금도 더 많이 주고 있고 또 저희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한국학중앙연구원 또 세종학당 이런 데서도 이런 한국학 한국어 사업을 굉장히 많이 늘려왔죠. 근데 아까 황희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사업 이런 그 해외에서 한국학 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지원액을 무작정 계속 무제한 늘려나갈 수가 있을까 계속해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재단 내부에서는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뭐 지원을 뭐 줄이고 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아까 그 장호정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물론 이것이 5년 뒤에도 또 같은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 아직도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또 논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그 저희 KF뿐 아니라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와 계시고 또 세종학당에서도 여기 마침 또 이혜영 이사장님께서도 와 계시고 또 문학번역원에서도 와 계시고 한데 결국은 그런 한국의 유관 기관들이 뭐 주어진 재원 내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고 더 전략적으로 사업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또 저희 이런 기관들끼리 더 많이 소통하고 더 협력해서 하는 노력을 통해서 그런 장호정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돼야겠다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들 주어진 시간은 사실은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꼭 난 이번에 그 질문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신 분이 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 중에 하지 않은 부분이 이제 현지화에 관한 것인데 저희가 7년 전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염두에 둔 게 현지화의 시점은 언제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0년 정도를 봤는데 물론 이건 일반화될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나는 지원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이제 책임을 지고 재정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고 특히 지금 폭증한다고 하는 현 상황에서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학이 그 민간과의 협력이 훨씬 더 이제 확대가 돼야 되고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바로 K-5 영향이고 현지화에 있어서 결국은 한국학이 한국 사람의 손을 떠날 순간도 올 것이다라고 이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학의 미래가 그 메타몰포시스라고 하는 이 완전히 껍질을 벗어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전략이 한꺼번에 동시에 고려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이 저희들이 많이 없어서 다음 세션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가장 마지막 종합 패널에서 조금 질의응답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션 사회를 맡아주신 김동택 교수님을 비롯하여 지역별 한국학 현황을 공유해 주신 패널리스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